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비가 조금 내렸었죠. 어제도 비가 조금 내렸던 곳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어제는 비 내리고 난 다음에 확연하게 가을 날씨가 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에 뭐 하고 지내셨는지 혹시 시간 되고 여력 되시면 여기다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김현 전 의원과 함께 최근 정치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의원은 민주당에서 당직자를 오래 하셨었고 그리고 방통위에서 방통위원으로 또 활동을 했었었고 국회의원도 했었었고요. 네, 정말 이력이 화려한 분이죠.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김현 전 의원이 그 지역구에 좀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또 그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되게 그 경량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있는 김현 의원 한번 만나보고요.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대신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픽 원래 마스코트가 한동인이었는데 한동인 기자가 떠나고 또 이제 이진아 기자가 열심히 이 자리를 메꾸고 있네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이진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선도 아닌데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있나요?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지금 여당 난리가 났는데 더 문제는 이거죠. 임명직 당직자들만 다 나가라. 그러니까 예컨대 가장 이 선거와 관련해서 책임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대표라던가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일 텐데 여당에서는 그거는 그냥 당원들이 임명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보낼 수 없다. 이러면서 임명직 당직자가 모든 걸 책임지고 떠나라. 맞아 이랬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후속 대처를 위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을 안팎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여당은 지도부 교체보다 안정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 대표의 체제가 2기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김 대표를 중심으로 인재 영입 등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그러면서 김 대표는 다가올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 은퇴를 선언하겠다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다가올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 은퇴한다. 이게 좀 자신감이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차피 은퇴해야 될 거 그 타임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네요. 지금 긴급 의총도 사실은 하고 그랬었죠. 네, 어제 긴급으로 열린 의원총회가 오후 4시에 시작됐는데요. 4시간 30분 정도 가량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 중 80여 명이 참석해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비윤계라고 불리는 20명 정도의 비주류 의원들이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반대로 현재 체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방침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당 혁신기구와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정책 정당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전날에 총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의 후속 인선은 수도권과 충청권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최우선 과제인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철규, 박성민,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강대식 최고위원, 강민국, 유상범 수석대변인 등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인데 특별히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긴 하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은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고문을 맡았었나요? 네, 그랬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분 같은 경우는 나가야 될 필요는 없나 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이게 이제 요점인데, 친윤계랑 비윤계가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좀 한판 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8명이 임명직에 사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윤계 쪽에서는 대표가 사퇴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임명직에 다 사퇴를 하냐라고 했고요.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당내 소통을 강화해서 의원들과 원내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과 의견을 수렴하겠고 또 그런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통합형 당직 개편과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김기현 체제가 이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전날에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덤덤하다고 이제 밝혔었던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르게 13일에 윤 대통령이 일부 참모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쇄신을 당부한 것으로 14일 날 전해졌습니다. 이런 그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화를 주문함에 따라서 국정 기조 변화와 인적 개편과 같은 강도 높은 쇄신안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국정 기조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이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비명이죠. 5선이나 했는데 그 부산시장도 하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는 당신이 감당하기 버겁다. 이건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 나가라 이런 얘기 같고요. 나가라기보다는 내려놔라 이런 얘기고 최재형 의원도 이제 뭐 공천 이번에 거의 포기했으니까 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임명직 당직자 사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국민이 내린 사약을 이거 되게 표현이 멋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만 되면 다 표현들이 멋있어져. 누가 알려주나 봐. 국민이 내린 사약을 영양제나 피로회복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죽어야 산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죽으란 얘기는 아니겠지 설마.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실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모두 책임을 전가하냐. 이게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이 정부의 특징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여실히 그런 모양이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철규 사무총장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진위가 왜곡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희생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 입장하고 대통령 발언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말이 나왔길래 국민의힘 내부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차분하고 지혜롭게라는 말에서는 큰 변화보다는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자는 그런 의도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입장이 좀 곤란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만약에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였고 대통령 의중을 그대로 다 따랐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크게 느끼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구청장 선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대통령은 그동안에 맨날 이거 내가 치르는 거다, 내 얼굴 보고 치르는 거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좀 민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그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씩 인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참모들도 총선 채비나 이제 비서실장 교체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용산에는 줄줄줄줄이 지금 총선 나갈 대기자들이 있어요. 이 대기자들이
내가 어느 타임에 나가야지 인지도도 높이고 좀 당선 가능성이 높겠느냐 이거 계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사실은 내가 들어보니까 좀 빨리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운신의 폭이 좀 좁고 본인들이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금방 또 빨리빨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 3그룹 정도로 나눠가지고 너는 이 타임에, 너는 뭐 11월에, 너는 뭐 몇 월에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그게 확정은 아니었고 맨날 눈치 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변화를 주문했다. 국정 기조 변화와 인적 개편 같은 강도 높은 쇄신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니네 빨리 내보내줄게 나가서 좀 열심히 싸워가지고 무조건 당선되라. 이런 뜻으로 좀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공천 전쟁이 빨리 평화되고 빨리 시작될 수 있다.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나 국민들이나 혹은 국민의힘 누구에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내부적으로 눈치 싸움이 지금 많고, 어느 자리를 받겠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게 많아서 생각보다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번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그냥 제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분 또 나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단둘이 2~3시간씩 대화를 이어나가는 인물이 이제 알려졌는데요. 바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화 주제도 정치 현안부터 정책과 사소한 음식 이야기까지 다양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총선을 6개월가량 앞두고 여권에서는 김한길 위원장 중심으로 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김한길 이 위원장이 참 특해요. 사실 네. 뭐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고문이기도 하고 뭐 대표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셨던 분인데.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예전에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제 뭐 정계를 입문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 회의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다선 의원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또 소설가이기 때문에 또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의 주요 분야를 경험했고 선거를 앞두고 탈당과 창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창당 전문가라는 별명도 있지만 정당 브레이커라는 또 별명도 있었죠. 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2013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의 유명한 발언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듣고서 이제 당시에 김한길 위원장 의원이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주목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 위원장이 예전에 창당과 창당과 그리고 탈당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관계가 좀 주목되면서 이제 신당 창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참 쉽게도 만들고 쉽게도 버리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 살 길은 딱딱딱 잘 챙기고 대단해요. 사실은 저는 김한길 위원장의 이런 행보를 매우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정치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의 이 그 순간순간의 선택 이런 것들하고 실제 뭐 드라마나 방송에 나오는 그런 이러한 정치 행태를 빗대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조금 비교해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이런 거를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같이 할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이 이슈의 핵심은 과연 김한길 위원장이 신당을 또 한번 창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신당 창당설이 솔솔 나와요. 계속 윤 대통령 중심으로. 근데 돈이 많은 정당은 또 기득권 정당은 사실 신당을 창당하기 쉽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공천 안 준다 그러면 또 신당을 창당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본인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테고 그렇게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위성정당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쩌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위성정당의 비례 사람들의 순위를 쭉쭉쭉 집어넣는 방식으로 서로 물밑 타협을 하는 이럴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의 뭐 창당이나 분당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머릿속의 구상 단계인 것 같긴 한데 김한길 중심의 정계 재편론 이게 사실은 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정확히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 봐요, 요즘에?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강남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의 개회식에 참석해서 네. 윤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일화를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이제 김 위원장이 올해 5월 특위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이주민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히면서 그러니까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김 위원장에서는 이제 뭐 창당 가능성을 좀 일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 내내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이게 처음에 보도된 것은 중앙일보 발이었거든요. 이후에 다른 이제 언론에서도 제기를 하면서 여의도에서는 이미 김한길 위원장과 친당 창당이 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글쎄요. 저는 좀 아니오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본인들이 정치 구단이고 나는 이 동네의 모든 것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점에서 신당 창당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겠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취재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악수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지금 이게 사람들끼리 그 자기 지분, 정치, 지분, 그다음에 공익, 사익 이게 다 섞여 있게 되면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비합리적인 결정이 되게 많이 나오고 뻔히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쪽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이 정치가 그렇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요즘부터 다시 정치 공부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김한길 위원장이 나섰으면 김한길 위원장 플러스 나머지 플러스 알파들이 또 움직일 텐데 대통령하고 또 모종의 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준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가.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저희 노영의 뉴스인사이다에 광고 문의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또 한 분의 광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삼 순백 광고입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 이 산삼 순백 먹어보고 선전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박시영 TV에서도 제가 하는 걸 봤고 뭐 또 다른 분도 봤는데 이거 보면서 이거 진짜 좀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좀 광고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 다스베이다 나가서도 저 혼자 삐딱선 타고 진짜 이거 맞아 안 맞아 이게 확인하고 이게 진정한
내가 정말로 광고해도 될 만한 제품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또 광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진실되고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좀 거짓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산삼 순백은 제가 먹어봤습니다. 진짜로 그때 주셔가지고 지리산 7년근 산양 산삼에서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추석 이벤트 때 여러분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10월까지 이벤트가 연장이 됐었는데 산삼 순백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1+1 이벤트와 함께 신제품 산삼시대 한 박스를 추가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10월이 이제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고 2023년도 끝나가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건강을 좀 챙겨야 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도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그냥 쫙쫙쫙 마르더라고요. 진짜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르신들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이 막 말라.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운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꼭 사드리고 싶습니다. 산양삼삼 70%의 도라지, 홍삼, 메가를 잘 배합한 산삼시대 이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가 벌써 6,000건이 넘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평점도 있고요. 산삼 순백으로 온 가족 환절기 건강 챙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자매품 산삼시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매가 없어가지고 이 자매품 그러면 되게 마음이 딱 콩닥콩닥 거립니다. 그리고 유사 상품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산삼 순백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제가 또 정직한 변호사, 이 물건 파는데 진심의 변호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짓말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뭐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 있겠으니까만요. 그래도 특히 거짓말 알러지 조금 생기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네, 배동호님이 거짓 없는 노영희 저도 믿습니다. 왕자 어린님 광고 킹 노영희 변호사 응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현 전 의원과 대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정치권에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상황,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정치계 각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투를 쓰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네. 감투를 쓰셨나요? 언론 특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언론 특보?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언론 특보에 임명된 경위와 각오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연휴 껴서 2번 못 나오면서 네, 맞아요. 한참 그렇게 오래돼가지고 된 거죠. 그래요, 저희가. 네. 네. 언론 특보는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저희 당헌에 대표에게 직접 자문을 해주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언론 특보역이라고 해가지고 약간명을 줄 수 있는데 아마 한 대략 20여 명일 것 같아요. 특보가 그렇게 많아요? 정무특보도 있고 언론특보도 있는데 언론특보는 4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방통위를 이제 퇴임하고 나서 바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단식 국면에서 뭔가 좀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언론 특보를 맡았고요. 아직까지 대표님이 그 단식 그 휴유증이 해소가 안 돼서 공식적으로 지금 복귀를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특별하게 아주 많은 일을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소소하게 언론 보도나 아니면 언론 지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이제 의견을 내거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당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단식 끝내고 이제 좀 건강을 추스리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앞에 첩첩산중으로 지금 쌓여 있는 현안들이 되게 많은데 뭐 결론적으로 이상민 의원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도대체 저격하기를 멈추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게 이제 충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강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제가 듣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 좀 이상해 보이는 것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비명계라든가 이재명 대표랑 좀 나를 세웠던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조금 그냥 봉합하고 넘어가 줄지 아니면은 뭔가 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가지고 탁탁탁탁 이 칼을 좀 휘둘러 줄지 이거에 따라서 본인들의 목숨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특보의 입장에서 이거 뭐 다른 언론 이런 거 말고 이재명 대표의 특보로서 지금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대표의 의중 이런 거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그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일관되게 아마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영수회담,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 유일한 그렇죠.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만나서 민생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뭐 묵묵부답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사실은 정치를 하면서 이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을 선면복권을 시켜가지고 원인제공자를 바로 당의 선거에 출마를 시켜서 그것도 엄청난 차이로 패배를 했는데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대통령 비서실이라면 그에 대한 사과 또는 책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또 묵묵부답이고 그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표께서는 결국은 저희가 야당이지만 정부를 제대로 견인해내고 그 다음에 국정을 함께 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혁신과 통합 이 얘기가 같이 양날인데 혁신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좀 제대로 된 문제 제기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직까지 혁신위원회에서 제출해 놓은 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국회의원들 5분이죠. 지금 특정된 국회의원이 5분인데 이 문제도 역시 윤리심판원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내 혁신과 개혁을 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곧 그건 총선을 잘 대비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총선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런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좀 논의를 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장에 뭐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제기된 의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봉합이다. 그리고 통합이다라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분들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계속적으로 당내에 그런 좀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과 행동들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도 많은 당원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고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들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보면 요세피나 킴님도 예전에 이재명 대표님이 그립습니다. 강한 민주당을 원합니다. 제발 협치라는 말은 좀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공고화가 되면서 좀 자신 있게 이 당 운영을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이 당원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답답하지 않도록 할 것 같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그렇게 해야만 될 시점이 왔고.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당에 해당적 행위를 한 모든 사람들 내지는 뭔가 불편한 말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치거나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좀 해안을 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하고 서로 의논한 끝에 좀 정리는 할 것 같이 지금 보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그냥 다 쳐내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예, 그 과정 중에서 조금 더 절묘하게 이 양쪽의 조화를 조금 이뤄가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세워야 될 총선 대비 전략이라고 사실은 보여져요. 왜냐하면 총선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상으로 공천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객관적으로 당에 도움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되 그냥 당의 이름에만 기대어가고 3선, 4선, 5선이라고 한 이름만 가지고서 오만방지하고 아주 불량스럽게 당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 두 가지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그 한신대 김준혁 교수하고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비례정당 만들어가지고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들 많이 뽑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의석 늘리고 뭐 이런 거 했었던 지난 총선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당 만들고 이런 거 하는데 깊이 관여를 했었었고 실제 비례대표를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도 다 관여를 했었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두각시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꼭두각시였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즉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그 20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제 국회의원으로 올리고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올리고 하는 과정 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식으로 저는 지금 그 말을 해석을 했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이 은행 그 인형에서 이렇게 막 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거보다도 그분이 했던 말은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했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큰 사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큰 공익이 아닌 큰 사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더라. 내가 그걸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그러면은 뭐 비례정당이 또 없어지느냐? 또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만약에 없앨 수 없다면 그것을 좀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 정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뽑아줘야 되지 않겠냐. 요걸 위해서 지금 힘쓰는 게 바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저하고 얘기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당 때 저희가 이제 공천을 한 거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그 공천 제도가 바뀌어서 네, 사실은 맞아요. 누구도 원치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야당이 되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 무도한 그런 공권력 앞에서 대표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정말 초유의 상황을 네, 목도한 그래요. 그런 상황이고, 6개월 앞으로 이제 총선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은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진출을 해야 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시스템 공천도 중요하고, 네. 얘기했던 그런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막판에 경선을 하느냐고 마지막 비례대표 과정에 대해서 뭐 깊숙이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분이 있다면 없어야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공천은 검찰개혁, 그다음에 언론개혁,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네.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민주당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물어볼게요. 내년 총선에서 현재와 비슷한 혹은 현재보다 훨씬 많은 의석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187석 한번 해봤더니 알다시피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중간에 변절하고 다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인데다가 180석 넘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지금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야당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180석 넘는다고 해서 되는 게 없고 200석을 가져야지 안정적으로 움직이더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는 200석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을 텐데, 그 방법론을 찾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다가 민주당은 이거예요. 연합뉴스가 지난 11일에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현재 거주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53.3%가 난 다른 인물을 뽑겠어. 현역은 안 뽑을 거야. 막 이런 얘기 했고요. 현역 뽑겠다는 사람 27.7%예요. 근데 민주당은 5 의원들이 중심이고 그 지역구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좀 나가주고 새로운 물갈이가 되면서 뭔가 당이 젊어지고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래도 내 한번 줘줄까? 이런 생각 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5 의원들이 포진해가지고 자리도 안 비켜주고 계속해서 당에 대해서 욕만 하고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될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할 때는 당연히 이제 정답을 선택을 하죠. 국민들이 앞서 말씀하신 53.3%를 그건 정답이군요. 그냥 단순히. 정답을 뽑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실제로 경선에 들어갔을 경우는 사실은 현역 의원의 이제 기득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동안 이제 대선을 치르고 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지도만큼은 신인들의 보여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당원 모집도 사실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 뭐 도의원이나 기초의원 이런 분들이
당원들을 모집해서 소위 말하는 조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유리한 구조죠. 경선을 하게 되면 일반 여론조사 50%, 그다음 권리당원 50%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내년에 출마를 못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뭐 검찰의 수사를 그렇죠.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구속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또 불출마 선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당이 판단할 거냐, 이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던 다선 의원들이 그러면은 내년에 반드시 출마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역대 총선을 보면 대부분 한 50%, 40% 가까이 이제 세력 교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선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은 안 하지만 뭐 내년 1월이나 올해 12월, 1월 되면 사실상 그 불출마 선언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다선 의원들 중에 속으로 정치를 좀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난 21대 국회 때도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도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런 생각을 대표에게 전달을 하거나 주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특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실은 좀 어려운 지역구를 옮겼지 않습니까? 서초 올려봤죠? 그런 네.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다선 의원들이나 한 지역에서 여러 번 출마한 분들에게는 좀 상징적인 의미, 또는 이게 좀 여기서 계속 그 한 지역에서 뭐 4번, 5번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요청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 또는 당의 요구, 당원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는 지금 이대로 내년 총선이 치러지지는 않을 거다. 특히 여당발 정계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야당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좀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세요. 5선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랑 친한 5선들이 많아요. 정성호 의원도 5선이고. 정성호 의원 지역은 험지입니다. 험지예요. 네, 험지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양주 그쪽이죠. 예, 거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다선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네. 일괄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게, 어렵게 국회 의원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여든 야든 우리가 보통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네. 그러니까 그 개인기가 출중해서 당선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다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네.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앞서 180석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200석 가까이, 이제 야권 전체가 200석을 넘어서야지만 그렇죠. 네. 견제가 가능하다. 검찰 독재 공화국인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사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김기현 대표는 어저께 의총을 통해서 내년 총선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나만한 소리. 네. 사실은 그런 말이 외려 국민들의 그 분노를 자극하는 건데,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고 쇄신의 의지가 없는 여당을 어쨌든 심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이런 무지막지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에게 힘을 좀 주셔야 된다. 이런 연대를 통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지난 21대 180석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현재 168석이고, 네. 야당 전체를 지난번에 그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낼 때도 보면 180석,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을 때 간호사법이 통과시킬 때도 보면은 183석으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200석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야당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을 좀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좀 믿음 있게 행동하고 좀 효능감 있게 정치를 해야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라도 해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부나 여당이 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목숨 걸고 하는 걸 텐데.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대통령 임기 3년이 지나서 치러졌던 1996년 15대 총선 때 김영삼 대통령 때였거든요. 이때 민자당이었는데 이름을 갑자기 당이 바꿔요. 그리고 이회창, 황우여,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맹형규 이런 사람들로 대거 당의 이 중심 인물들을 바꿔가면서 체질 개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체질 개선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우리 당에 왔어요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뭔가 바뀌고 변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니까 이 당은 뭔가 새롭게 노력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결국 그 당시 여당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이런 시스템을 지금 따르지 않을까.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예컨대 뭐 선거 부정 이슈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을 지금 영입하려고 또 하고 또 기존의 뭐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치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프레임을 만들려고도 하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생각보다 잘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공격을 할 거냐 대비해서 뭔가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96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도 새정치국민회의 만들어서 정세균, 정동영, 신기남, 천정배, 김근태 이런 분들을 영입해가지고 이제 총선을 치렀고 그 이듬해인 97년도 대선을 DJP 연대로 해서 승리했던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을 해서 정치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정치인들이 저쪽은 여당은 사실은 주로 검사잖아요. 지금 뭐 새로운 인물이라고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닌 거고 기존에 이제 활동하는 분들 중에 국민들이 정말 저분들이 신선하다. 저분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있겠다라고, 이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서 얘기했던 이회창 당시 이분은 감사원장 하면서 네. 사실은 좀 이렇게 뭔가 뚜렷하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여당은 드러난 인물이 없다고 보고 두 번째는 부정하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씌우는 건데 그것도 일정 정도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이제 부정부패한 정치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정 프레임을 씌우려면 사실은 당신들, 그러니까 저쪽 조직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우리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을 텐데 지금 뭐 김건희 부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대표인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만을 위한 여당에 의한 말 정계 개편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성공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높은 수치를 주지는 않고요. 결국은 지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권 심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또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그 경쟁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내년 총선에 그런 1대1로서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루처럼 등장하는 그런 새로운 큰 세력이 저는 아직은 안 보입니다. 네. 신기루 같은 내지는 돌풍을 몰고 올 만한 네. 뭔가 새로운 변화의 그런 나부낌이 없다. 네,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어제 긴급 의총 열고 쇄신 방안 논의했는데 그럼 국민의힘도 뭐 특별하게 나올 게 없을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면. 이미 새롭게 무슨 그 지도부 개편은 물 건너 간 거죠. 네, 당직자, 그러니까 뭐 임명된 사람들만 다 그냥 책임져라라고 그러고 자기네는 그냥 쏙 빠진 상황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박정아 대변인도 그대로 수석 놔둔다고. 대변인하고 네. 선임 대변인이라는 제도를 또 도입을 해가지고 윤희석 그분도 그대로 하는 거 보면 그거 좀 꼼수 아닙니까? 좀 사실은.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네.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좋아요. 그럼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싸우는 거, 이것도 좀 모양새가 웃기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는 막 제명해야 된다. 서명운동까지 지금 돌입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헤게모니 장악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성공한다 그렇다면 이준석이 나가가지고 새로운 당을 창당해가지고 오히려 여당을 공격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여기까지 갈 것이냐도 좀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께서 현장에서 물론 이제 욕설을 했어요. 유권자가 얘기를 했고 그걸 받아서 본인이 이게 유머처럼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분이 좀 예전에 신선함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좀 과격하고 막말을 통해서 언론의 제목이 나오게 하고 그러면 본인이 좀 잘못했으면 시인하면 되는데 그거를 마치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인 양 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책임인 양 돌려서 좀 사실은 보기가 나쁘고 이 당내 소위 집권여당 안에서 이렇게 당대표를 했던 분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수준을 점점점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 야당의 경우도 보면 이제 전직 대표와 이제 현직 대표 간의 그런 논란이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보통 현직 대표는 좀 참고 아우르고 그렇게 해서 국면을 좀 전환시켜서 가는 방식으로 가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그런 공방, 특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는 본인이 그러니까 1번, 2번, 3번으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책임을 1번에게 있고 2번에게 있고 3번인 안철수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되게 난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런 공방이 마치 지역구를 둘러싼 싸움이 아닌 것이 되길 좀 기대하고요. 좀 멈췄으면 합니다. 네. 남의 당끼리 싸우는데 왜 멈췄으면 해요? 그거는 사실은 전체 정치를 네. 수준을 좀 떨어뜨리고 국민들이 볼 때 좀 나쁘그러운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자제해야 될 지점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맞습니다. 자,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내부 총질로 당을 망치고 있는 응석바지 이준석이다. 제명을 위해서 사명운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은 이준석 때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도 좀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총선 패배의 선봉장이 되려나 보다. 사명운동 열심히 해서 선거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모으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박한 또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개인정보를 모으는 방법이 이렇게 또 있었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요즘 김건희 여사 활동 이래저래 말들이 많지만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인천 문체부 장관과 함께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를 방문을 했고 윤 대통령과는 공생복지재단 설립 기념식에 참석하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김주량량 씨를 김건희 여사가 친분으로 추천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자 이래저래 이 화제의 중심에 계속해서 서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건데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언론 탓하냐 남 탓하냐 자신의 잘못을 자기 정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것을 마치 이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고는 지적을 받지만 저는 이번에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아무리 검찰이 무섭고 국세청이 무섭고 하지만 좀 언론의 역할이 좀 더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부인 정치라는 말, 그 다음에 아무리 용산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무슨 공휴를 빼고 다 활동을 했다는 그런 찬양하는 형태의 자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려서 보도를 하고 또는 좀 지적할 사항이 있다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장에 이제 우리가 늘 현장에 이제 영부인이 활동을 하면 질문하는 기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고속도로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다음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 휴게소에 대한 문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 활동을 하는데 어느 기자 하나가 질문하지 못하고 그 질문한 내용이 보도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옛날 이제 저희가 땡전 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각색돼서 포장돼서 이쁘게 만든 사진과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해서 마치
예, 공동 정권을 입증한 양 이렇게 대통령과 부인이 뭐 어떤 장소에 가서는 함께 움직이고 또 따로 움직이고 일정을 소화한다라는 그런 아주 찬양만 하는 기사를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 어떤 기사 보도도 부담스러운데요.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 내지는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한다고 하지만 네. 국민들의 심판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용산에서도 좀 알고 언론에서도 좀 알았으면 합니다. 특히 선거를 직전 선거에서 정말 이 터무니없는 후보를 내보내서 두 자릿수로 졌다면 좀 자숙하고 네. 반성하는 그런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11일과 13일에 전남, 광주, 목포를 다녀왔다라는 기사를 비판적인 내용 하나 없이 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동세상님께서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월급 받는 걸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행보가 완전 대통령급인데요.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고 대통령처럼 정말 움직이고 계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구 행보를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날 들어 서울을 제외하고 이달 들어서죠. 충북, 제주, 광주, 목포를 연달아 찾았고요. 5일에는 충북, 청주, 6일에는 제주 방문, 10일과 13일에는 각각 광주와 전남, 목포에서 일정을 가졌어요. 진짜 대통령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해외 나갈 때마다 같이 다니죠. 국내 있어는 여기저기 정말 쉬지도 않고 돌아다니죠. 맨날 사진을 예쁘게 그냥 화보처럼 나오고 있죠. 뭔가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내조만 하는 사람의 행보라고 절대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의 행보인 것처럼 보여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찬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잠시 기다리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좀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꼭 감기 아니어도 그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게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요 얘기,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오기 전에 이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에 삼성전자 매도 행렬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이 깜짝 발표가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매우 좋았고요. 특히 4분기 때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더 좋을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나오자마자 그냥 빨리빨리 나 환가해버릴래, 내가 그동안에 손실봤던 거 이번이라도 좀 털어야 돼 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순매도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금융권이나 증권가에서는 이거 10만 전자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6만 8천 원대에서 막 다 팔아버렸어요.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네. 종목의 특성상 업황하고 그렇게 주가가 같이 가진 않더라. 그러니까요. 실적 발표한 날 실적이 좋으면 오히려 팔고 네, 팔아요. 실적이 안 좋으면 또 사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 보면 물론 이제 업황이 과연 이제 턴어라운드 했느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외 이제 여건 또 하나는 금리 여건이에요. 금리 여건. 왜냐하면 업황 자체는 나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3분기 잠정 추계를 내봤더니 2조 4천억 원이에요. 1분기, 2분기 6천억 원대였어요. 엄청나게 높네. 거기다가 반도체 부분은 4조 원 넘게 적자를 봤어요. 근데 이제 부문별로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3분기에도 적자는 맞다. 반도체도. 근데 반도체 적자가 한 1조 정도는 줄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주 매출이 반도체다 보니까 그나마 신제품인 스마트폰 잘 팔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LCD 디스플레이가 잘 팔려서 2조 4천억 원 이제 흑자는 냈는데 과연 반도체 가격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네. 전문가들 사이에 약간 의견이 엇갈려요. 그렇죠. 일단 보게 되면 지난해부터 떨어졌던 이 반도체 D램 가격이 일단 9월 초부터는 한 달 동안은 반등했어요. 오래돼서 30% 넘게 빠졌던 D램 가격이 네. 한 5% 가까이 한 달 동안 올랐거든요. 네. 이게 현물 가격이에요. 근데 현물 가격하고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전략적 고객한테 대부분의 물량이 가요. 현장에다가 푸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이 현물 가격을 이제 반도체 선행 지표로 봐요. 네.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고정 거래처 가격, 애플이나 IBM과 같은 휴대패커드와 같은 그런 업체들로 가는 고정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4분기에도 아직은 반도체가 흑자 전환은 조금 이러. 내년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 가면 흑자 전환이야. 근데 주가라는 건 보통 6개월 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 맞아.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개미들은 다 주워왔어요. 맞아요. 물론 네. 받아왔는데 지금 계속 이제 6만 전자 벗어나서 1년 동안 52주 동안 6만 전자에서 7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몇 년 전에 삼성전자 66,600원에 샀어요. 300주를. 그냥 저는 원래 묻어두는 편이어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뭐 올랐다 내렸다 막 해요. 근데 맞아.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6만 원보다 좀 밑으로 떨어지는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7만 8만 갈 때 이거 팔아야 되나 고민 좀 하다가 그때 삼성전자인데 좀 기다려야지 그래서 냅뒀거든요. 절대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저기 증권가에서는 이거 9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 기다려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장밋빛 청사진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주가가 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나 그냥 본전이라도 치고 빨리 빠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68,200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절반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3년 내내 이거 하느라고 갖고 있다가 다른 거 샀으면 오히려 나았겠지. 근데 제가 예측을 하건데요. 예. 노영희 변호사가 팔면 오릅니다. 저는 이득을 본 적을 못 봤어요. 저 이득 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주식은. 신호예요. 여기가 팔면 그건 바닥 시그널입니다. 맞아요. 제 얘기 6개월 있다가 한번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다 팔지 않고 반만 팔았고요. 그 반을 아직 그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을 하이닉스 샀어요. 그리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주식은 젬병이에요. 주식은 처음 옛날에 강원랜드과나 비상장일 때 샀다가 2배 먹고 끝난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손실 봤거든요. 몇 억을. 그랬는데 부동산은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동산에 몰빵하려고. 부동산도 좀 있으면 고점입니다. 또 망해요, 이제 또. 여기가 들어가면. 진짜. 저는 대중들이 움직이면, 이제 노 변호사 얘기를 이제 빗대서 얘기를 했지만, 대중들과 같이 가면 돈이 안 맞아요. 모여요. 그럼 망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역행해야 돼요.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주식 투자를 해요. 어떨 때는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만일 전쟁 때문에 좀 더 떨어지면 저는 네. 삼성전자를 살 거예요. 여윳돈이 있다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 판다고 하니까. 개인들이 판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야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로 그렇게 가야 돼요. 역행을 해야지 네. 똑같이 가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저한테 여러분이 이러는 거야. 우리 준학리님께서 노변 테슬라 그때 샀으면 엄청 올랐을 텐데 이러잖아요. 그럼 좋아요. 저 500만 원 여윳돈을 쓸 수 있거든요. 저한테 종목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500만 원씩 사가지고 매일매일 알려드릴게요.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누가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그리고 그분의 제안이 먹혔다는 거는 그분이 분석한 내용이 맞다는 거잖아요. 이 장세의 흐름을. 내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줄게요. 나 이런 프로 꼭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73,000원, 72,000원도 갔었는데 왜 68,000원을 파냐고요. 아, 왜냐면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냐면 뻔할 뻔짜 얘네들이 내가 딱 그동안 추세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올라갈 뭔가 좋은 좋은 얘기를 막 기사에다가 빵빵빵빵 쏟아 부을 때는 기관들이 다 팔아버리고 뭔가 안 좋다 할 때는 사람들이 막 불안해서 팔고 나면 그날 갑자기 또 올라가가지고 기관들이 다 또 팔아먹고 뭐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 못 믿어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은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판 걸 외국인들이 우리 받고 지금 개인들이 엄청 팔았거든요. 네, 맞아. 개인들이 네. 판 걸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바로 있어요. 그거예요, 바로. 근데 나중에 보면 수익은 누가 냈다? 외국인이 외국인이 냈겠죠. 냈다. 그러니까 외국인 따라가든지 전문가가 저한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 제가 500만 원 내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절대 얇아지면 안 되고요. 아, 확신을 가지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사실은 뭐 굉장히 올해 많이 뛰었던 2차 전지라든가 네, 네. 초전도체라든가 이런 테마주는 저는 굉장히 극혐해요. 제가 옛날에 그거 했다가 1억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세를 정말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네, 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 업황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요. 대부분. 그래서 아마 저는 만약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큰 장세보다도 네. 먼저 6개월 정도면 정말 얘가 플러스로 갈까를 먼저 지금쯤 저는 이 정도라면 저는 좀 투자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방송 보시는 전문가 여러분들, 저 500만 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게 연락 주십시오. 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분쟁, 이거를 꼭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 보니까 국제유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등이 요동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이 분쟁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일단 좀 비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거기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국제유가를 먼저 짚어보면 지난 현지 시간 7일이었어요.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하면서 그때는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뉴욕 선물이 이제 선물만 시간 내에서 거래가 됐는데 4에서 5%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하루만 4에서 5%. 그 이후에 4일 연속 떨어졌어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 86달러까지 5% 가까이 올랐던 게 8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 시간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다시 5% 넘게 뛰어가지고 배럴당 87달러를 찍었습니다. 왜냐? 사실 그 팔레스타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전이 없어요. 여긴 산유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만에 하나 이란은 네. 이란, 사우디, 미국이 변수거든요. 네. 이란은 하루 생산량 300만 배럴이에요. 여기에 300만 배럴 생산해서 200만 배럴은 수출하는 데예요. 그리고 미국이 점점 규제를 완화해 주다 보니까 올해만도 한 70만 배럴 증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하마스의 배후에 있다? 설만 난무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기입하게 되면 이란은 또 하나의 카드를 갖고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딱 막아버릴 수 있어요. 거기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중동산 원유의 20%가 오가는 물동량이 오가는 핵심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두보를 막아버리게 되면 국제유가는 화약고예요. 맞아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란이 여기서 가세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친다. 지금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그러면서 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사우디, 팔레스타인 지지하고요. 이란도 만에 하나 이스라엘이 직접 가자주의의 지상전을 파악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가만히 있지 지금 않겠죠.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미국이 굉장히 난처해졌어요. 미국은 여기서 국제유가가 더 오르게 되면 바이든 재산을 물 건너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분위기 안 좋아요. 네. 오죽했으면 지금 자동차 협회가 정말로 1년에 임금 40% 올려달라는데 잘하고 있어.
아이고, 대통령이. 아이고. 얼마나 급했으면 말이 안 되는 블루 겁니다. 칼라 편에 네, 들어가지고 네. 지금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중동 전쟁 두 개 동시에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전략적 비추기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계속 풀다 보니까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블루칼라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정책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 합리적이고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뭐 40%만 올려달라 이런 걸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까지 미국이 자체적으로 증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란 규제 풀어가면서 증산을 깨워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란과 척을 져야 돼요. 그동안 계속 중재해왔거든요.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묶어줄까? 네, 어떻게 네. 화해하게 만들까? 요걸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란이 팔레스타인 편을 든다고 하니 당장 국무장관이 이제 가긴 했지만 해결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마스 기습적인 공격을 결과적으로 이란이 지금 도와줬다, 이란이 배우다 이런 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못 움직이고 저렇게도 못 움직여요. 맞아요. 이게 지금 딜레마스러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하고 국제유가 뛰어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참네요. 저는 뭐 16주, 몇 주 만에 이제 국제유가 지난주 이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주간 이제 이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체감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리터당 1,800원 육박하고 있고요. 1,900원 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네. 우리가 수입산이 대부분 중동으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70% 가까이 돼요. 네.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7%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가가 더 상승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이 6월과 7월에 2%대 물가를 받던 건 국제유가가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으면 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제조업 그리고 이제 유통업 대부분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나 당장 10월 말부터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 2달 했잖아요. 네. 그거 12월까지 추가 연장하려는 검토하고 있고요. 에너지 비용 오르면 전기료 올라요. 그렇죠. 전기료 4분기 더 올리겠다고 지금 한전이 심사장이 지금 이미 공표해놨어요. 너무 괴로워요. 예? 지금 올해 인상분의 20%도 인상을 못했으니 이제 이 나머지 45.3원을 인상해야 되는데 19.4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4분기에만 무려 25.9원 인상해야 한다라는 게 한전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한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자부의 입장에는 에너지가 올려야 된다. 물론 기재부가 어느 정도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10월 이전에 한 1, 2주 내로 아마 이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4분기 이미 시작됐잖아요. 네. 10월 중순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것도 결정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면 우리가 달러 주고 사와야 돼요. 환율도 오르고 있잖아요. 네. 환율로 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묶어놨던 이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물가는 2%대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안정될 기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IMF가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놨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기사가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서울경제 기사가 하나 났는데 10월 14일 오후 1시 12분 정도에 나온 기사예요. 네. 공무원 급여 못 준다라고 하는 의정부 씨의 상황에 대한 기사가 그 전날 나왔었더니 이걸 보고 사실 아니다 이런 반박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공무원 급여 못 준다는 얘기는 뭘로 났냐? 그게 바로 13일 날 UPI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단독으로 나온 건데 의정부 씨는 시 금고에 지금 잔액이 없고 정부 교급이 끊겨서 33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공무원 2,000명의 올해 3개월치 봉급 300억 원을 마련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공무원 봉급 줄 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세수가 정부가 한 60조 부족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부족하니까 지금 한은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113조, 130조 넘게 끌어다 쓰고 있고 네. 각종 지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60조 원이라는 게 뭐냐?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쓰이기로 한 예산이고 7대 3의 비율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지방공무원 일부 이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정말 월급 줄 돈이 없으니 정부가 보존해달라라는 항의성 성격을 일부 지방 언론사들이 쓰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걸 어떻게 전용하느냐, 실제로 이제 미국처럼 연방정부가 이제 재정을 못 넣으면 스탑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정말 어려운 거 맞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데 뭐 의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또 지금 나온 기사에 따르면 그 말이 맞다는 이제 주장인 거예요.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300억 원대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상황에 대해서 시인했다, 이런 기사도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가 정말로 진짜. 당초 배정된 말이 예산보다도 이제 30% 이상을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어디선가 끌어 써야 되는데 네. 그 여유 기금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은 월급 못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나오는 거야. 중앙일보가 아부꾼 심기 경호 길들여진 벌거숭이 임금님 될 것이다. 정권 불통 비판, 이런 제목으로 오늘 기사를 냈는데, 아부꾼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심기 경호만 길들여 있다가 현실을 못 보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당신은 벌거숭이 임금님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사설인가 기사인가 이걸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IMF에서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낮췄죠. 그러면서 새롭게 뭔가 그것을 타개할 만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물가 보세요, 물가. 너무너무 지금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한국 경제가 3년 연속 OECD 평균 이하 성장률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장밋빛 집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기자간담회 했는데 네. 어제였어요.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이 IMF의 경우는 2.4에서 2.2로 낮췄는데 네. 이것도 잘하고 있는 거다. 선진국 내년 봐라. 내년 보면 2% 성장하는데 한국밖에 없다. 아이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IMF가 몇 번 낮췄을까요? 3번? 5번. 5번에 낮췄어요. 자, IMF는 분기마다 30개 주요 경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야, 1년에 분기는 4번밖에 없는데 5번 낮췄어요. 그러면 1년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계속 전망치를 낮아왔다는 그래서 거예요. 경고했다는 얘기네. 자, 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최초의 2% 중반, 2%, 2.6에서 지금 1.4까지. 1.4까지 낮아졌어요. 네. 그러면 2024년 내년 전망치는 지금 몇 번 낮아졌느냐? 벌써 3번 낮아졌어요. 내년 거 벌써 3번. 벌써 3번. 아까 제가 3번 말했는데 그게 내년 거였어요. 예. 2.7에서 2.6, 네. 2.4, 2.2. 아, 그러니까 좋아할 게 아직 아니에요. 그러네요. 어. 더 나빠지겠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제통화기금이나 ADB,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에 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세계 경기, 특히 중국 경기에 이제 좌우되는 경향이 많다. 근데 중국이 지금 부동산발 경기 둔화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취약하다. 아니 근데 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냐고요. 우리 정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렇게 전부 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웬만한 경제 규모 국가 가운데 내년 2% 초반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내년 2.2%가 나오면 경기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걸로 봐야 한다. 그러면서 네. 아직은 뭐 이제 중동 아직 문제에 대한 괜찮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선진국 물가도 이제 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변입니다. 뭐예요 결론은 특별한 내용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상저하고의 전망을 아유. 계속 우리는 지금 이미 포기했는데 네. 정부는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들을 너무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혹시나 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국제정세랑 국내 정세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셨을 때 과연 이게 지금 맞는 말인지 주변에 진짜 곡소리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이,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슬기로운 경제생활 우리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갈 우리 또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죠? 보험료는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점검 받아보세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예약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전화 걸고 상담 받아보시고 좋았다라고 의견 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궁금해하거든요. 그것을 확인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건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010-7613-3303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친이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두 2023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쭉쭉쭉쭉쭉 부자 됩시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내일은요, 이슈화합 쇼미더민심 같이 하는 날이고요. 쇼미더민심에서 지금 대통령,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어떻게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일 잊지 마시고 7시 30분에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